저는 29에 결혼했습니다. 남편 준혁은 대학 선배였고 3년간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저는 IT 기업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연봉도 꽤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시댁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직장과 연봉에 유난히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지수야, 연봉이 얼마나 돼? 요즘 IT 쪽이 돈을 잘 번다던데. 보너스도 많이 받지? 네, 그럭저럭 받는 편이에요. 그럼 적금이나 펀드 같은 것도 많이 해놨겠네? 똑똑한 우리 며느리. 저는 그저 며느리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재산을 노리는 첫 번째 신호였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신혼집은 제 이름으로 전세를 얻었습니다. 제가 목돈을 가지고 있었고 준혁은 당시 직장을 다니고 있었지만 저축이 많지 않았거든요. 여보, 미안해. 전세금 내가 다 내게 해서 나중에 꼭 갚을게. 괜찮아. 우리 부부인데 뭐. 같이 살 집이잖아. 처음 몇 달은 행복했습니다. 준혁도 다정했고 시댁과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3개월쯤 됐을 때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지수야, 어머니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돈을 좀 빌려줄 수 있을까? 500만 원만. 급한 일이 생겨서.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그게 아버님 사업이 좀 어려워서 곧 갚을 테니까 좀만 도와줘. 저는 준혁과 상의했습니다. 준혁은 어머니를 도와야 한다며 제게 부탁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가 평생 그런 부탁 안 하시는 분인데 정말 급하신가 봐. 500만 원만 빌려줘. 곧 갚으신대. 저는 시부모님께 500만 원을 드렸습니다. 차용증을 쓰자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섭섭해 하셨습니다. 지수야, 우리가 남이야? 가족인데 차용증까지 써야 해? 어머니를 못 믿는 거야? 결국 차용증 없이 드렸습니다. 그것이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2달 후 시어머니께서 또 전화하셨습니다. 지수야, 미안한데 이번에는 1천만 원만 더 빌려줄 수 있을까? 사업 자금이 급해서. 어머님, 저번에 빌려드린 돈은 언제 갚으실 건가요? 아, 그거 곧 갚을 거야. 이번 사업만 잘 되면 한꺼번에 갚을게. 지금은 좀 더 필요해서. 저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준혁이 사정했습니다. 결국 또 1천만 원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차용증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첫 해에 저는 시댁에 1,5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돌려받은 돈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2장 경제적 착취의 시작. 결혼 2년째 시댁의 금전 요구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지수야, 아버님이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시는데 대출을 좀 받아야 해. 근데 아버님 신용이 안 좋아서 내 명의로 대출 좀 받아줄 수 있을까? 어머님, 그건 안 됩니다. 제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제 신용에 문제가 생겨요. 아니야, 우리가 갚을 거니까 내 신용은 문제 없어. 그냥 명의만 빌려주는 거야. 부탁이야. 준혁도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부탁하시는데 우리 아버지 사업만 잘 되면 다 갚으실 거야. 좀 도와줘. 준혁아,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야. 명예 도용이라고. 명예 도용이 아니라 내가 동의하는 거잖아. 우리 부모님인데 그것도 못 해줘? 결국 저는 2천만 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제 명의로요. 시아버지는 매달 이자라도 갚겠다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갚지 않으셨습니다. 3개월 후 대출 이자 납부 독촉이 왔습니다. 시댁에 전화했더니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거
미안해. 이번 달은 사업이 좀 안 좋아서 내가 먼저 내줄 수 있어? 다음 달에 갚을게. 어머님, 제가 왜 제 돈으로 이자를 내야 해요? 시아버지 사업 자금인데. 그러게 누가 내 명의로 대출 받으래? 내가 동의한 거잖아. 책임져야지.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속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명의로 대출이 나가 있었고 이자를 안 내면 제 신용이 망가집니다. 결국 저는 매달 40만 원씩 이자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제 돈으로요. 결혼 3년째 시누이가 결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전화하셨습니다. 지수야, 은희가 결혼하는데 혼수를 제대로 해줘야 하잖아. 3천만 원만 빌려줄래? 어머님, 저는 이미 대출 이자를 매달 내고 있어요. 더 이상은 어려워요. 뭐, 내가 우리 딸 결혼을 망치려고 그래?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저는 1,500만 원을 빌려드렸고 아직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게다가 2천만 원 대출 이자까지 제가 내고 있고요. 그건 다 우리 가족 일인데 왜 따져? 며느리가 시댁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시댁에서 저를 이기적인 며느리라고 소문을 냈습니다. 준혁도 제게 화를 냈습니다. 여보, 내 여동생 결혼인데 3천만 원도 못 내줘? 넌 그렇게 돈이 아까워? 준혁아, 우리가 지금까지 시댁에 얼마를 줬는데? 계산 좀 해봐. 그게 중요해? 가족인데.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가족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라 ATM 기계일 뿐이라는 것을. 3장. 남편의 실직과 도박. 결혼 3년째 준혁이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준혁을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여보, 다른 일 알아보면 되지. 당분간은 내가 벌어올 테니까 걱정 마. 미안해, 지수야. 금방 새 직장 찾을게. 하지만 준혁은 구직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집에서 게임을 하거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여보, 이력서는 냈어? 면접은 봤어? 응, 알아보고 있어. 근데 요즘 취업이 어려워서.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여전히 백수였습니다. 생활비는 전부 제가 벌어야 했고 거기에 시댁 대출 이자까지 제가 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드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카드로 300만 원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준혁아, 이게 뭐야? 내 카드로 왜 이렇게 많이 썼어? 아, 그게 친구들이랑 만나서 300만 원을 써? 대체 뭘 한 거야?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포츠 도박이었습니다. 준혁아, 도박을 했다고? 미쳤어? 미안해. 돈을 따서 빚 갚으려고 했는데. 미안해. 빚을 갚으려고 도박을 해? 그게 말이 돼? 저는 준혁의 카드를 압수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준혁은 제 몰래 또 도박을 했고 이번에는 사채까지 썼습니다. 어느 날 사채업자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김준혁 씨 댁 맞죠? 빌린 돈 1,000만 원 갚으세요. 뭐라고요? 1,000만 원요?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준혁이 사채를 1,000만 원이나 썼다니. 그것도 제 몰래. 준혁아,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사채까지 써? 1,000만 원을. 미안해. 이번엔 정말 딸 줄 알았는데. 미안해. 저는 사채업자를 피해 제 적금을 깨서 1,000만 원을 갚았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집이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을 계속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때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기가 생겼어. 4장. 임신과 학대.
임신 소식을 듣고 준혁은 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수야, 이제 우리 아이가 생겼어. 내가 정말 열심히 살게. 일도 구하고 도박도 절대 안 할게. 약속해. 저는 마지막으로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아이 때문이라도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은 구하지 않았고 도박도 계속했습니다. 임신 5개월째 저는 입덧이 심해서 회사를 휴직했습니다. 수입이 끊기자 생활이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준혁은 제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지수야, 돈 좀 줘. 친구들 만나야 하는데. 나 지금 휴직 중이야.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줘? 그럼 적금 깨든지 해. 나도 살아야지. 적금은 아기 태어나면 쓸 돈인데. 아기 그것만 아냐. 나도 중요하다고. 준혁은 제 통장 카드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제 돈으로 또 도박을 했습니다. 어느 날 준혁이 술에 취해 집에 왔습니다. 저는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여보, 술 냄새 심해. 씻고 와. 시끄러워. 내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뭐? 나 지금 임신 중인데. 준혁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밀쳤습니다. 임신 중인 저를. 저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배를 부딪혔습니다. 극심한 통증이 왔고 출혈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보, 배 아파. 병원 가야 해. 준혁은 놀라서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기를 못 살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7개월 동안 뱃속에서 키운 아기가 죽었습니다. 남편 때문에. 준혁은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용서해줘.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무 감정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무것도. 그저 공허할 뿐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제게 전화했습니다. 지수야, 아기를 유산했다며? 내가 몸 관리를 잘못한 거 아니야? 우리 손주를. 어머님, 준혁이가 저를 밀어서 넘어진 거예요. 그것도 술 취한 상태로. 그래도 내가 조심했어야지. 임신부가 왜 남편이랑 싸워? 내 잘못도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가족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여기 있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날부터 저는 탈출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5장 탈출 준비. 유산 후 2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에 복직했고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증거 수집이었습니다. 시댁에 빌려준 돈, 제 명의로 받은 대출, 준혁의 도박빚,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시댁에 빌려준 돈 1,500만 원 차용증 없음. 시아버지 사업 자금명의 대출 2천만 원, 3년간 낸 이자 1,440만 원. 준혁 도박빚 대신 갚은 돈 1,300만 원, 전세금 1억 원, 제 명의. 총 1억 6,240만 원이 제 돈으로 나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혼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전세금은 당신 명의니까 당연히 당신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폭력으로 유산했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시댁에 빌려준 돈은 차용증이 없으면, 입증이 어렵지만 계좌 이체 내역이 있다면 가능성이 있어요. 명의 대출은요? 그건 당신 명의니까 당신이 갚아야 해요. 하지만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할 때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저는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통장을 정리하고 가재도구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집에 있는 가전제품, 가구,
모든 것이 제 돈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결혼 5년 동안 준혁이 번 돈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저는 몰래 중고 거래 사이트에 물건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TV, 소파 하나씩 팔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매일 친구들과 나가서 놀았고 집에는 잘 때만 들어왔으니까요. 3개월 동안 저는 집안의 물건들을 거의 다 팔았습니다. 총 2천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이혼 소장 작성, 새집 계약, 이사 준비, D-데이를 정했습니다. 준혁이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는 날, 그날 저는 모든 것을 끝낼 것입니다. 여보, 주말에 친구들이랑 부산 간다. 2박 3일. 그래, 잘 다녀와.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대화가 될 거야. 6장. 탈출의 날. 금요일 아침, 준혁은 가방을 챙겨 나갔습니다. 그럼 다녀올게. 일요일 저녁에 올게. 응, 조심해서 다녀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리 연락해둔 이사업체가 왔습니다. 남은 짐을 전부 실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가구는 팔았기 때문에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제 옷가지랑 개인 물품만요. 나머지는 두고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집을 비우면서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5년간 살았던 집, 행복했던 적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고통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편지를 남겼습니다. 준혁에게 나는 떠납니다. 이 결혼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습니다. 5년 동안 당신 가족에게 1억 6천만 원 이상을 줬습니다.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도박으로 제 돈을 탕진했고 심지어 임신 중인 저를 폭행해서 아이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집안의 살림은 전부 제 돈으로 산 것이므로 제가 처분했습니다. 이혼 소장은 다음 주에 법원에 제출할 것입니다. 전세금 1억 원은 제 명의이므로 당연히 제가 가져갑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겠습니다. 이지수. 편지를 놓고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잠그고 열쇠는 우편함에 넣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제 돈으로 제가 계약한 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식사였습니다. 일요일 저녁 준혁에게서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 지수야, 이게 무슨 짓이야? 집이 텅 비었어. 어디 갔어? 지수야, 장난하지 마. 집에 와. 이야기하자. 내 살림 어디 갔어? 도둑이야 뭐야?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을 차단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지수야, 내가 미쳤니? 집을 비우고 도망가. 경찰에 신고할 거야.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신고하세요. 그럼 5년간 어머니 집에 준 1,500만 원, 명의 대출 2천만 원과 이자 1,440만 원, 준혁 도박 빚 1,300만 원 전부 돌려달라고 소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준혁이 저를 폭행해서 유산시킨 것도 고소하겠습니다. 뭐라고? 집살림은 전부 제 돈으로 산 거예요. 제가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혼 소송으로 만나요. 전화를 끊고 저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7장.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 월요일 저는 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1. 남편의 계속된 실직과 가사방기. 2. 도박으로 인한 재정 파탄. 3. 임신 중 폭행으로 인한 유산. 4. 위자료 청구 5천만 원. 준혁 측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맞섰습니다.
원고는 피고 동의 없이 혼자서 살림을 처분했습니다. 이는 재산 은닉 행위입니다. 저희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살림은 전부 원고의 돈으로 구매한 것입니다. 영수증과 카드 명세서가 있습니다. 결혼 5년간 피고의 수입은 거의 없었고 모든 생활비는 원고가 부담했습니다. 그래도 결혼 생활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입니다. 피고는 도박으로 원고의 재산 1,300만 원을 탕진했습니다. 이는 부부 재산을 감소시킨 행위이므로 재산 분할 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재판은 6개월간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마이너스 5년간의 통장 거래 내역, 시댁에 이체한 내역 1,500만 원, 명의 대출 계약서와 이자 납부 내역, 준혁의 사채 영수증, 유산 당시 병원 기록, 가전제품 구매 영수증. 준혁 측에서는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이 번 돈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시댁에서는 법정에 나와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며느리한테 돈 빌린 적 없어요. 며느리가 우리한테 효도한다고 준 거예요. 하지만 제 통장 거래 내역에는 시아버님 사업 자금, 시어머님 부탁 등의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피고 측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원고의 통장 거래 내역과 맞지 않습니다. 6개월 후 판결이 났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전세금 1억 원은 원고의 특유 재산으로 인정하며 피고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명의 대출 2천만 원은 피고 측 가족이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가 50%인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 완전한 승소는 아니었지만 저는 최소한 제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들고 저는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느끼는 자유였습니다. 8장 새로운 시작. 이혼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전세금 1억 원에 위자료 3천만 원, 그리고 그동안 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매매로 샀습니다. 회사에서는 승진했습니다. 결혼 생활 때는 스트레스로 일에 집중할 수 없었는데 이혼 후 업무 능력이 확 올라갔습니다. 지수 차장님, 요즘 완전 달라지셨어요. 뭔가 더 빛나세요. 그래요? 고마워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또 도박을 했을까? 시댁에서 또 돈을 달라고 할까?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제주도, 일본, 유럽까지. 결혼 생활 때는 돈이 없어서 못 갔던 곳들을 다 다녔습니다. 지수야, 너 정말 잘 결정한 것 같아. 이혼하기 전이랑 완전 다른 사람이야.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5년 전으로 돌아가도 똑같이 할 거야. 가끔 준혁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전히 백수로 지내고 있고 시댁에서 얹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도망갔다고 못된 며느리라고 여기저기 말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평가가 제 인생을 좌우하지 않으니까요. 명의 대출 2천만 원은 이혼 후 제가 전부 갚았습니다. 준혁이 판결대로 1,000만 원을 주기는커녕 연락도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 신용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요즘 저는 심리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5년간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상담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수 씨, 당신은 정말 용감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을 참고 살아요. 당신은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어요.
고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주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회사 협력업체 팀장님인데 점심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아직 연애 감정은 아니지만 좋은 인연이 될 것 같습니다. 지수 씨, 혹시 다음 주에 저녁 식사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좋아요. 연락 주세요. 예전에 저였다면 두려웠을 것입니다. 또 상처받을까봐.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다릅니다. 이제는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어제 저는 제 아파트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살림을 다 팔아 달아났다고 시댁에서는 말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저는 달아난 게 아니라 탈출한 것입니다. 착취와 폭력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판 것은 살림이 아니라 제 돈으로 산 제 물건들이었습니다. 당연한 권리를 행사한 것뿐입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아깝기는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에필로그 마이너스 경제적 착취에서 벗어나기.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시댁의 경제적 요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며느리니까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되었습니다. 도움은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능력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리한 요구는 거절해도 됩니다. 둘째, 명예대출은 절대 해주지 마세요. 아무리 시부모님이라도, 아무리 남편이 부탁해도 명예대출만큼은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당신의 신용과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입니다. 명예대출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셋째,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쓰세요. 가족이라고, 시댁이라고 차용증을 안 쓰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인데 차용증까지? 라고 하면 오히려 더 의심해야 합니다. 진짜 갚을 생각이 있다면 차용증 쓰는 게 문제될 리 없습니다. 넷째, 배우자의 도박은 절대 용서하지 마세요. 한번 도박을 한 사람은 99% 재발합니다. 이번만 다시는 안 한다는 말을 믿지 마세요. 도박은 중독이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도박을 한다면 즉시 재산을 분리하고 이혼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섯째, 폭력은 단 한 번도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임신 중 폭력은 더욱 위험합니다. 폭력은 반복되고 점점 심해집니다. 첫 번째 폭력이 있었다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이혼을 준비하세요. 여섯째, 탈출할 때는 치밀하게 준비하세요. 증거를 모으고 재산을 정리하고 법적 조언을 구하세요.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전략적으로 준비하세요. 일곱째, 자신의 재산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 중 당신이 번 돈으로 산 물건은 당신 것입니다. 특히 배우자가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영수증과 거래 내역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시댁의 경제적 착취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배우자의 도박이나 폭력에 고통받고 계신가요? 용기를 내세요. 당신은 탈출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 때문에, 체면 때문에, 경제적 이유 때문에 참고 살지만 그렇게 평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보다 혼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고민과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경제적 착취, 가정폭력, 도박 중독 등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모두 혼자가 아닙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탈출의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탈출하셨나요? 혹은 지금 고민 중이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께 전합니다. 당신은 탈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 걸음씩 준비하고 용기를 내세요. 저도 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자유롭게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